그 남자를 다시 만난 것은 전쟁 중이었으니까 대충 50년 전쯤이라고 해두자. 우리 집에 아녀자만 남고 나서였다. 나는 아이들과 여자를 동격시하는 아녀자란 말이 싫었지만 차차 동의하게 되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후 집안 꼴이 그렇게 되었다. 남자들은 성북 경찰서를 거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전쟁이 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전선은 서울 북쪽 몇십 리 안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고 피난 못 간 서울 사람들은 가난뱅이들 뿐이었다. 다들 가난할 때여서 진짜 백이 가난뱅이는 오히려 귀했다.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여자들이었다. 우리 집만 아니라 이 도시에 남은 것은 아녀자뿐인 것 같았다. 뚝섬서 열무를 떼다가 팔면 반찬값은 떨어진다고 해서 올케하고 같이 새벽 장사에 따라 나선 적이 있다. 안갑내를 남쪽으로 한없이 따라가면 개천이 어디론가 숨었다가 또 나타나곤 하면서 살고지 다리와 살고지 벌판이 나온다. 밭 주인은 돈 낸 것만큼 네모 반듯하게 열무밭을 떼주면서 뽑아가도록 했다. 거기까지는 남들 하는 대로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남들 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다. 남들은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덜 줄 수 없냐고 뒷걸음질을 쳤다. 떼어주는 열무의 양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어오던 열무를 수없이 땅바닥에 태질하면서 어찌 집에 당도한 건 어둑어둑 해질 무렵이었다. 남들은 열무 장사한 이문으로 쌀 사고 반찬 사다가 저녁밥을 지을 시간이었다. 팔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 수없이 태질을 당한 열무는 이미 상품 가치를 상실하고 있었다. 나는 그 후 미군 부대에 취직을 했다. 그 전부터 부대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웃 아줌마가 우리 처지를 딱하게 여겨 소개해 주겠다는 걸 어머니가 굶어 죽어도 그 노릇만은 못 시킨다고 펄쩍 뛰어 못하던 취직 자리였다. 아줌마는 나 같은 대학생은 청소보다 나은 자리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그걸 어머니는 양공주 자리가 낫다는 것처럼 알아들었나 보다. 열무장수의 실패는 어머니에게도 충격이었던지 혹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는지 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설득을 당했고 그 후 나는 미군 부대에 꽤 편한 자리에 취직이 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가난은 날로 남루해졌다. 딸이 미군 부대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걸 식구들이 치욕스러워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퇴근하는 전차 안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남자가 먼저 반색을 했다. 그는 다짜고짜 나를 누나라고 불렀다. 누나라는 말은 묘했다. 마음을 놓이게도 섭섭하게도 했다. 늦은 시간에 전차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 이상의 감정 표현을 하지 못했다. 종점에서 내려서 불빛이 희미한 빵가게로 들어갔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발밑에 언 땅이 고무공처럼 나의 온몸에 탄력을 주었다. 주인이 손수 만든 도넛이나 찐빵 같은 걸 파는 군기가 더덕더덕한 가게였다. 시척지근한 막걸리 냄새가 진동하는 찐빵을 시켜놓고 나는 제일 먼저 나를 누나로 부른 까닭부터 물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같은 해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동갑일 텐데 자기는 7살에 소학교에 들어갔으니 10중8구 나보다 한 살 아래일 거라고 했다. 그건 맞는 말이고 그럴듯한 계산법이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쫄병들이 입는 허술한 군복이 아니라 미군 장교나 입을 것 같은 날이 선 사아지 군복 바지에 반짝거리는 구두에다 안에 털이 달린 파카를 입고 있었다. 비록 미군 부대에 다니지만 미군 장교는 좀 그렇고 국군 장교하고라도 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동경에 마지 않던 때였다. 전시의 군복이 잘 어울리는 장교는 권력의 상징이자 백마탄 기사였다. 그러나 장교가 아니라도 좋았다. 신분이 확실한 젊은 남자라는 것만으로도
웬 떡이냐 싶었다. 찐빵에 손도 대기 전에 그는 주인에게 싸달라고 하더니 나가자고 했다. 괜찮은 포장마차를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럼 처음부터 그리로 가자고 하든지. 그의 경박함이 못마땅했지만 아직도 그는 나의 웬 떡이었으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삼성교까지 전차 한 정거장 거리를 그를 따라 되돌아갔다. 천변의 불빛이 보였다. 도깨비 불처럼 귀기가 돌게 창백한 불빛은 간데라 불이었다. 카바이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찐빵집보다 더 허술한 천막집이었는데 이상스럽게도 군기는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남자는 군기를 가장 참을 수 없어 했다. 군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는 좀 유별나서 특정 냄새를 못 참는 것처럼 즉각 생리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날 나는 그 포장마차에서 처음으로 구공탄 불이라는 걸 보았다. 구멍마다 독한 불꽃이 올라오는 연탄 난로 위 무쇠솥에서 오뎅 국물이 끓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오뎅집 남자가 그를 무심하게 맞았다. 막사기 대접에다 달걀과 덴뿌라와 무토막과 두부 튀긴 것과 정체 모를 고기의 힘줄 같은 걸 꿰인 꼬챙이를 하나씩 넣고 뜨끈한 국물을 부어주었다. 오뎅 국물도 꼬챙이에 낀 것도 심지어는 달걀까지도 진한 간장빛이었다. 그러나 맛은 슴슴하고 들쩍지근했다. 주인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고 무심했다. 이번 난리에 너네 식구 중엔 다친 사람 없냐? 우린 아녀자만 남았는데. 나는 그가 묻기 전에 냉큼 그 말부터 했다. 우린 달랑 모자만 남았는데. 정말? 그 큰 집에? 그 전에 몇 식구였는데? 7 식구. 엄마, 아버지, 큰형 내외하고 조카들 2. 말도 안 돼. 아이들까지 다 죽었단 말이야? 폭격도 안 맞았으면서? 그런 일을 겪고도 젊음 그 자체처럼 빛나는 그에게 순간적으로 정이 떨어지려고 했다. 아니야. 죽긴 왜 죽어. 넘어갔어, 북쪽으로. 큰형이 좌익이었거든. 중앙청 고관이라고 우리 엄마가 부러워했는데 그런 사람도 좌익이 될 수 있구나. 고관은 무슨, 우리 형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재였으니까 그 정도의 고관은 그쪽에서도 이용해 먹겠지 뭐. 그럼 넌 뭐니? 네 정체는 도대체 뭐냐고. 나는 핍박받아야 할 월북자 가족과 그의 번드르르한 군복 차림이 도무지 꿰맞춰지지가 않아 신경질적으로 따져 물었다. 빨갱이 가족이 당해야 할 고통과 수모와 감시라면 나도 이가 갈릴 만큼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세상에 웬 떡이 어디 있으려고. 깨적지근한 낙담으로 똥 밟은 얼굴이 되고 말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꼬챙이에 낀 힘줄같이 생긴 걸 늙은이처럼 느릿느릿 신중하게 씹기 시작했다. 마치 그 안에 숨어있는 미소한 고기 맛도 안 놓치겠다는 듯이 그의 턱 운동은 철저하고 집중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도 개걸스럽지는 않았다. 다 씹어 삼키고 나서 주인에게 한다는 소리가. 아저씨, 접대 먹은 힘줄은 그래도 양키구나 삶은 정도의 누린내는 나던데 이번 건 영 아니야. 꼬랑내만 조금 나는 게 혹시 마루 밑에서 옛날에 신던 아저씨 구두를 주워다 과낸 거 아니요? 아차, 그런다는 게 그만. 우리 어머니 고무신을 훔쳐다 삶아냈는지도 모르겠네. 두 남자가 낄낄거렸다. 화음이 잘 맞는 웃음소리였다. 나는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들이 주고받는 수작을 지켜보았다. 뜻밖의 요새 읽은 책 얘기를 했다. 둘이서는 서로 책을 빌려보는 사이인 듯 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의식하고 꼴값을 떠누구나 가짜게 생각했다. 그가 주인 앞으로 돈을 밀어놓으며 일어섰다. 거스름돈을 주려 하자 어머니 고무신 사들이라고 손을 내저었다. 장한 우리 상위군인 아저씨, 사골 국물이라도 한번 진하게 내드리는 게 국민된 도리인 줄은 알겠는데 당최 그놈의 마름이 미천이 떨어져야 말이지. 번번이 미안하이. 주인이 하나도 안 미안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거리며 우리를 배웅했다.
나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에게 따져 물었다. 아니, 상위군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너 그 어수룩한 사람한테 사기친 거지? 그치? 도대체 내 정체가 뭐야? 말해봐 빨리. 그는 느리게 조근조근 말했다. 삼성교에서 안감천변 목욕탕 뒷골목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에 그의 이야기는 끝났다. 딱 그 길이에 분량을 맞춘 것처럼 그 거리는 얼마 안 됐다. 따라서 그의 이야기도 간결하게 요약된 것이었다. 여름에 인민군이 들어오고도 어떻게 된 게 그의 형은 숙청 대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안정된 신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다리밖에 없으니까 양다리 이상은 걸칠 수가 없다는 건 자명한 이치. 석 달 만에 인민군이 후퇴할 때 그도 따라서 북으로 가버렸다. 처음 월북은 처자식과 노부모를 남겨놓은 단신 월북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또 한 번 뒤집혀 겨울에 인민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했을 때 형이 가족을 데려가려고 나타났다. 처자식은 두말 없이 따라 나섰겠지만 부모는 달랐다. 왜냐하면 인민군이 후퇴하고 서울이 수복된 동안에 막내가 국군으로 징집됐기 때문이다. 막내가 국군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집 식구들이 월북자 가족으로 받아야 할 핍박을 많이 줄여진 건 사실이지만 노부모에게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였다. 결국 노부부는 헤어지는 쪽을 택했다. 아버지는 큰아들네 식구를 따라 북으로 가고 어머니는 남아서 군인 나간 막내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 연유로 그 남자가 넓적다리에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하여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큰 집에 늙은 어머니 혼자 달랑 남아 있었다. 그동안에 파파 할머니가 돼버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무슨 효도를 보려고 자기를 기다렸느냐고 드립다 구박만 했다. 저 노모만 없었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요새도 맨날 구박만 한다고 했다. 한번 뒤집혔던 세상이 원상으로 복귀해서 미처 숨 돌릴 새 없이 다시 뒤집혔다가 또 한 번 뒤집히는 엎치락 뒤치락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남자네 집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국가라는 큰 몸뚱이가 그런 자반 뒤집기를 하는데 성하게 남아날 수 있는 백성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여 우리는 서로 조금도 동정 같은 거 하지 않았다. 우리가 받은 고통은 김치하고 밥처럼 평균치의 밥상이었으니까. 만약 아무도 죽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온전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얌체꼴을 참을 수 없어 그 집 외동아들이라도 유괴할 것을 모의했을지도 모른다.